이른바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산수화가 시작됩니다. 이상적 세계로부터 현자의 뜻을 추구하다가 개인의 경험과 정서가 반영됩니다. 점차 조형의 세계로 인식하게 되죠. 조선 말기에 와서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반영하는 민화 산수화까지 영역을 넓힙니다. 결국 산수화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방식이 되나요? 사상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형으로 표현한 사상이 바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유승민 선생님 모시고 산수화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가벼운 신발로 갈아 신으시는 동안 브릿지 멘트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어제에 이어서 유승민 선생님 모시고 조선시대 산수화 고연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낫나요? 어제보다? 그날이죠. 뭐 봄 날씨, 뭐 봄처럼 변덕스러울까. 그러네요, 정말. 자, 오늘은 이제 좀 구체적인 그림 몇 점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네. 오늘은 좀 이런 그림들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 아니면 흔히 아는 그림, 그 그림은 사실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네, 그러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림은 네. 왜 이렇게 그랬느냐, 네. 예,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 네. 그런 거였었죠. 어떻게라는 문제, 네. 뭐 잘 그렸다, 못 그렸다는 문제는 그건 본질은 아니었고, 네. 작가가 어째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그랬느냐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오늘은 우리에게 좀 친숙하고 잘 알려진 그림 가운데 네. 하나를 갖다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네. 그런 네. 그림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림이 있죠. 네. 그 안견이 그린 네. 몽유도 원도라는 네. 대작 그림입니다. 네. 실제로 한국 미술사에서 네. 남아있는 그 성취물 가운데서 네. 세 손가락 안에 들으려면은 네. 충분하게 네. 들어갈 성취가 아마 안견의 이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이제 꿈속에 이제 경험했던 세계를 그야말로 이제 판타지죠. 꿈속의 세계니까요. 그러나 이제 워낙에 생생한 꿈을 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안평대군 사실은 이제 글을 썼었어요. 기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썼더니 이제 그걸 이제 또 아버지 세종께서 또 이렇게 안견에게 이제 명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이제 왕자의 이 이야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옮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혹은 이제 아버지가 부왕이 왕자에게 안견에게 한번 그려보게 하면 어떨까라고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견이 그 1447년 4월의 봄날은 아니죠. 이제 초여름이죠. 딱 사흘 만에 이제 완성한 그림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건 뭐 사진으로도 뭐 지금 당장에 이제 인터넷으로 구글 검색으로 몽유도 하면 바로 그냥 이미지가 뜰 텐데 그 산세나 이런 것들이 기괴해요.
이런 산이 세상에 존재할까? 예. 아까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그랬을까? 왜? 예. 이제 하는 점이 거기서 이제 다가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왜 또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됐느냐? 예. 뭐 왕자가 뭐 좋아해서 그런 건가? 하지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예. 이제 그 평가기도 하죠. 그 후대의 평가들입니다. 사실은 그 이제 이 안견에 이 그림을 두고 조선조에서는 국초에 안견이 있어서 네. 조선의 그림은 그로부터 시작되었고 예, 그런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 평가에 상응하는 그림이 네. 사실 이제 안견 이 몽유도원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모양이 아주 이상한데 네. 그것은 사실은 이제 시점의 문제와 예. 안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테크닉이에요. 예.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서양 미술은 서양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실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근법이 이제 개발됐고 그 뒤로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일상화됐죠. 그래서 뭐 전 세계의 뭐 초중등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처음 그림 그릴 때 원근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원근법이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게 시점이 하나예요. 바라보았을 때 이제 아득히 멀어져 가서 결국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한 점. 이게 이제 소실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에서는 그런 것을 뭐랄까요? 뛰어넘었다고 할까요? 애초에.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이 그림에 담는 화폭에 담는 그 경관들은 다 시각적으로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고 상상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쩌면 거의 뭐 전무하다고 할 만큼. 이건 물론 약간 이제 상징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이제 시각적 경험이 이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수화가 이제 중국에서도 정립이 되는 시기가 10세기, 그러니까 900년대, 그러니까 이제 왕조로 따지면은 당이 멸망하고 이제 5대라는 혼란기 거치고 북송이라는 왕조가 들어섰을 때예요. 이때 이제 그 산수화가 정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립을 시킨 이제 인물들이 있겠죠. 그 그림들을 남긴 사람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성이 곽씨고 이름은 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곽희.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동양화에서 보는 시점을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합니다. 흔히 이제 이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평원이라고 하는 평평할 평자에다가 멀어질 원자예요. 평원. 또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빌딩, 큰 높은 빌딩, 고층 빌딩 아래에서 바로 현관에서 올려다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인가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혹은 산에 갔을 때 뭐 설악산의 울산바위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뭐 봉우리 아래에서 저 위가 봉우리야 했을 때 이건 고개가 꺾어질 만큼 올려다 보잖아요. 그때 그 봉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도 내지는 멀리서 바라봤을 때 모양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네. 또 그리고 보긴 봤는데 지금 앞에 다른 게 가려져 가지고 뒤는 안 보여요. 뒤에 있긴 있어요.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양화에서는 화폭에 동시에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심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와 유사한 것인데요. 이 세 가지를 삼원법이라고 하는데 이 안견의 그 몽유도원도에서 1차적으로 봉우리가 산세가 아주 험하다는 걸 알겠고 한데 기괴한 모양들이에요. 막 울퉁불퉁 아래가 가늘고 위가 막 굵고, 막 그게 막 휘고.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그런 서양식 합리주의 내지는 그 소실점에 의한 원근법에 익숙해진 눈으로 보면 엉터리죠. 이 산이 왜 이래? 막 그렸다. 저건 나도 하겠다. 뭐 저거 그냥 붓으로 대충 문질렀네. 이게 무슨 국보야?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안평대군이 꿈에 박팽령과 함께 산길을 걸었거든요. 하면서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길을 걸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시점은 어떻겠습니까? 다 올려다본 거예요. 올려다본 거죠. 벼랑을 올려다보고 벼랑 사이에서 난 길로 유태로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한 거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거기다가 꿈이에요. 실제 있는 경치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꿈속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 거기서 안견의 선택은
그 판타스틱한 분위기와 그리고 이제 그 산세들을 묘사할 때 그런 전통적인 자기가 학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대가들의 그 묘사 방법.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곽희의 삼원법이라면은 고원과 같이 아래에서 올려다 봤을 때 그 위태로운 그런 절벽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용하되 보다 더 꿈속임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판타스틱한 묘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세의 모습들은 정말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그 꿈의 내용을 옮긴다면 그보다 더 사실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꿈을 그리라고 한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사고가 그만큼 이렇게 열려 있기도 한 건데 야 그럼 그 꿈을 한번 그려보자. 그렇죠. 그리라고 해라라고 한 그것도 세종이 됐건 안평대군이 됐건 그것도 참 대단하고 이거 그렇죠. 올려다본 그림도 그렇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이 몽유도원도를 시로 쓰면서 저도 이렇게 한 구절이 있어요. 치솟은 벼랑 사이 도원동을 담채로 남겼다는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비슷한 생각에 올려다봤을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뭐 가본수처럼 그려질 건데 저는 그러면서 이게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암 계열이다. 진흙이 굳은 암석들은 풍화가 일어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 그러면 중국의 어느 쪽이 이암이 많은 쪽이고 그 당시에 그쪽에 왕조나 어떤 뭐는 뭐가 있었을까? 사실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중국 산수화의 발달 전개해오는 과정에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본 그 시각적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지형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그 후난성, 호남성이라고 하죠. 그쪽 지역에 가면은 장가계라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아주 그야말로 기암 절벽들이 봉우리들이 이렇게 막 늘어서 있고 심지어는 거기서 그 봉우리 모양을 본따 가지고 몇 년 전에 대히트자던 블록버스터 영화 아바타. 아바타의 그 섬들 그 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섬들. 거기에 그 장가계 그걸 본따서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니 뭐 조선시대 사람들이 장가계 갔었겠느냐. 라고 할 수 있죠. 뭐. 글쎄 뭐 아직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중국 내의 전통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의 그 지역이 남방 지역인데 그 바로 거기서 그 고개만 넘어 큰 이제 험한 고개지만 고개로 가면 이제 그 촉지방 지금의 사천성, 스촨성이 이제 거기인데 그 지역에서 발달한 미술 문화가 사실 중국 미술 문화의 큰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로 결합되고 이제 융화되는 것이 되게 당송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대 산수화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요소들이 그런 시각적 경험에 의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북쪽에 황하 상류 지역에 산서성 쪽으로 가게 되면 섬서성 가게 되면은 그 또 황하 상류 지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암석의 성질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와 같이 풍화에 의한 그쪽이 침식에 의한 이암입니다. 황하가 그렇죠. 그렇군요. 그 모습들이 보면 기괴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시 시각적 경험으로 남게 됐고 중국인들의 그 그림에서도 그것들을 이제 묘사해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북방 지역의 산수화 계열이 이렇게 크고 높은 산들을 그려내는 경우가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곽희 계열의 곽희의 전통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 이제 안경은 그러한 전통을 다 흡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의 송대부터 시작해서 원나라 말기까지 중국에서 형성되었던 그 산수화의 전통을 안견은 거의 한 번에 농축된 무슨 비타민처럼 한꺼번에 다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사할 수 있었던 그런 그 테크닉이 굉장히 그 다양한 것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는 테크닉이고 하나는 선택이었다라고 한 것도 그 가운데 그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부릴 것인가에 대해서 안견은 확실한 자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고 이제 그걸 다 충실하게 묘사해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작가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그야말로 걸작으로 우리가 왜 인생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구나 뭐 야구나 보면 근데 인생 작품으로서
예, 한 점을 남겼다면 이렇게 남긴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일본에 가 있어서 직접 볼 수가 없긴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 그림이라는 사실에서 보면 큰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 예, 뭐 세계 미술사에 내놔도 어디 내놔도 전혀 꿀릴 거 없습니다. 그 그림 자체는 누구나 봐도 이건 정말 원더풀, 뷰티풀 뭐 충분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찾아와야 되겠네요. 흔히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갑자기 그 반응이 나옵니다. 짜증이 또 날라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그림들이 되게 그 구한말에 일본인들이나 혹은 서양 사람들한테 많이 팔렸어요. 중국 그림도 그런 식으로 중국을 많이 벗어났고 한국 것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인이 사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또 만년에는 이제 좀 좋은 일 하겠다고 거기다 대학에다가 천리대에다가 나라에 있는 기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한 점은 그런 점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면은 뭐 TV 컴퓨터 모니터를 보더라도 이 묘사가 그런 이유로 한 것이구나 한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좀 더 낫겠죠.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어디야 저기 철원에 어딘가요? 그 고석정. 네네네. 거기도 또 가서 고석정을 한번 가보시면 몽유도원도 새롭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가요? 밑에 내려가면 밑에 내려가서 절벽을 올려다 보면 지형이 좀 그러니까 아니면 그렇죠. 저 춘천 가는 등선폭포 입구도 가까이 있는 등선폭포 입구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는 분들은 등선폭포에 가셔서 한번 그 절벽을 올려다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수 있겠네요. 아마도 한번 직접 보시면은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림에 묘사됐구나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다가올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건 없어요. 그렇죠. 한 줄이 지나가도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데. 발품 팔고 시간 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작품은 안견부터 시작했을 때 본다면은 이제 약 250년, 300년 정도 뒤죠. 영조 시대로 와서 18세기 만들어진 그림 가운데 뭐 역시 천하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잘 아실 거예요. 서울 인왕산을 소재로 한 제색도. 정선의 인왕 제색도입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우리 미술사, 한국 미술사, 한국 회화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작으로 꼽아도 뭐 충분합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제 이 그린 정선은 이제 가문상으로서는 거의 몰락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일찍부터 이제 이 그림 솜씨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주변에 뒤를 봐주던 후원자들 페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권력층이었죠. 서인 가운데서 노론 계열에 특히 이제 안동김 씨 이제 그 계열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밀어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부터 그림 얻으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었고 그 그림에 대해서 또 정서는 또 게을리하지 않고 다 응했었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인왕제색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누구나 다 아는 또 개념이 있죠. 진경산수화라는 게. 진경산수. 시험에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렇죠. 답이 이제 진경산수화라는 개념 문제는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오해를 많이 사고 있어요. 진경산수화 그러면 이제 단박 떠올리는 것이 실제와 똑같이 그린 산수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이전 시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같은 그런 그림과 대조해 보았을 때 이제 그런 그림들은 어디 지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관을 그리고 있거나 혹은 뭐 관념을 담아냈거나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상상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요.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18세기의 이 정선을 중심으로 한 이 진경산수라고 하는 이 장르의 그림들은 실제 경치를 소재로 하고 그리고 누구나 봐도 자신이 보았을 때 떠올릴 수 연상할 수 있는 장면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장면하고 똑같이 그린 거구나 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하기 쉬운 그 오류 내지는 오해가
그 그림을 똑같이 마치 지도처럼 예. 가면 있지 않을까. 갖다 대면은. 네네, 대면은 여기 저게 저 아닐까 하는데 아주 특징적인 요소는 맞아요. 그게 그렇죠. 맞죠. 예. 하지만 세부는 결코 그럴 수도 없고 심지어는 구도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작가가 재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요. 예. 그런 재해석을 예.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가운데 한 점이 이 정선의 인왕제색도 예, 그림입니다. 크기도 크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먹을 예. 이제 위주로 썼는데 그 먹은 이제 붓으로 그리죠. 예. 서양 그림과 동양 그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먹을 붓으로 그린다는 점입니다. 서양은 화학 물감을 예, 기름 물감이죠. 기름에 녹여서 나이프로 문질러요. 그래서 덧칠을 하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먹은 덧칠을 물론 하긴 하지만은 그런 유화 물감처럼 그런 효과가 나오지는 않죠. 당연히요. 네. 네. 하지만은 그 먹은 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중국에서는 송대부터 네. 발견을 한다시피 했는데 글씨 쓰는 사람들이 서예가들이 특히나 이제 네. 있었고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이 만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화폭에 펼치는데 그 펼칠 때 쓰인 도구가 또 붓이라는 겁니다. 붓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동물의 털로 만들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손으로 치면 휘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마치 그 철이나 예. 그 쇠붙이나 되는 것으로 문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기운이 힘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특히 인왕제색도에서 그 치마 바위 위에 그 바위를 비온 뒤에 이제 거뭇거뭇한 번질번질하는 젖어 있는 그 바위를 묘사한 이 정선의 그 붓질은 이때가 70대였어요. 할아버지죠. 70대 할배인데 기력이 워낙 좋으셨던 거죠. 노익장이라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데 작은 그림도 아니고 굉장히 그게 힘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느껴질 수 있게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동양화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먹과 혹은 도구 붓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고 동시에 이제 서울 계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보면 인왕산이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저도 익숙합니다. 그 근처에서 만약에 직장이 그 근처다 하면은 매일 보는 분들도 있고요. 뭐 집이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그림 보면 굉장히 새로워요. 볼 때마다 새롭고 이 모습인가? 어떨 때는 문득 인왕산을 보다가 정선이 이런 장면을 그린 거 아닌가? 하고 다시 이 그림을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인왕제색도입니다. 그러니까 걸작이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이라도 구글 검색을 하셔서 이미지를 탁 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상도가 좋은 그림 같으면 모니터를 꽉 채워도 깨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이 그림을 제가 강의 시간에 보여준 경우는 불 다 끄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끄게 하고 갑자기 그림을 확 들이대요. 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저지릅니다. 하는 거죠. 그거는 거짓이 하나도 없는 감탄이에요. 그럼 뭘 느꼈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면 기운을 느낀다고 하고 힘을 느낀다고 하기도 하고 저렇게 풍부한 색깔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요. 흑백이거든요. 당연히. 근데도 풍부한 색깔을 가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동양화의 매력이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정선과 그리고 그 이제 당연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논쟁의 좀 큰 요소인 진경산수화 이 개념들도 이 책에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제 이게 그 안견 시대의 우리 산수화가 이 18세기에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점을 아마 느끼시기에도 충분한 그림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지금 리움에 있어요. 리움 박물관에 있는데 뭐 리움이 뭐 아마 몇천억을 줘도 내놓지 않을 그림이 아닐까 생각하고 뭐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뭐 아마 더 가치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그림이라서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이 그림이 나와 있으면 좋겠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연전에 한번 제가 일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 속의 조선 그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큰 전시였는데
그때 이 일본 사람들이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그림을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곁에 다른 이제 다른 그림들이 그려 있었는데 독보적입니다. 기세에 눌려버리게. 예, 하나에 그냥 나타난 순간 다들 깨갱하는 분위기. 예. 우리 그림이 그런 게 있는데 잘 모르고 그냥 교과서에서 시험 그렇죠. 문제용으로만 이렇게 대했다는 게 물론 저도 다를 바 없지만 피해자죠. 말씀을 드리니까 또 슬프시기도 하고 빨리 뭔가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당장은 안 바뀌어도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 아이들부터라도. 네. 슬퍼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시고 박물관에 가십시오. 하셔서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좋아져서 수요일과 토요일은 밤 9시까지 연장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또 상설 전시관은 공짜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무료입니다. 저도 발품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발품을 팔고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오늘을 또 계기로 우리가 그동안 책을 여러 가지를 했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박물관 가게 만드는 책은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회가 되면 아니면 유승민 선생님이 또 이제 책을 하나 내시면 그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개인적 관점입니다만 이렇게 산수화를 보면 저는 관념이라는 어휘를 먼저 떠올립니다. 비현실적 풍광이고 설사 있는 풍광이라 해도 접근하기 힘들고 향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자욱한 구름에 이렇게 옷자락이 젖는 것 같고 희미한 듯 유장한 폭포 소리가 들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뒷짐진 도인을 따라가면 인생의 지혜를 한마디 얻겠다 싶습니다. 종종 이런 자연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웃을 때도 있죠. 저만 그럴까요? 누구라도 유심히 바라보면 비슷한 서정을 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향이란 그린 사람이나 바라보는 사람이라 큰 차이가 없겠죠. 신분과 지위와 재산에 따라 자신이 바라는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수렴하는 방향은 안온함 아닐까요? 이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힘을 거기서 얻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산수화가 조선 말기는 민간으로 내려옵니다. 민화산수화가 되는 거죠. 비로소 욕망, 현실적 해학과 애틋함까지 담기게 됩니다. 산천에 자신의 관념을 투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인생을 읽어내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런 방향에 더 마음이 많이 기울어지죠. 인생의 키키한 냄새들, 만발한 그리움, 줄어들지 않는 정념들이 떠오릅니다. 우정, 사랑, 효도, 우애라는 감정들도 마치 오래된 책을 펼치다가 만나는 단풍잎처럼 반갑고 애틋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걸작이라는 산수 앞에서는 감탄을, 서박한 민화산수 앞에서는 빙그레 웃음을 짓지 않으십니까? 본격적인 공부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관심 갖고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듣는 동안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